이 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리드를 위한 산업혁신입니다. 먼저 상명대학교의 서광규 교수님께서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정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상명대학교 서광규 교수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요즘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데이터 경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뭐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일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에 요즘은 AI,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돼서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해서 실제로 클라우드 산업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실 텐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유행이 되면서 클라우드 산업은 더욱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주제를 도출하게 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클라우드 산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동향 그리고 국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정책이 2015년에 클라우드 발전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된 이후에 계속적인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두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장 최근에 국가에서 발표하게 된 특히 4차 산업혁명 성장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데이터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 즉 뉴 노멀 시대가 대두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기존의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통해서 엄청난 산업의 혁신을 이룰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기존 산업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나 산업계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산업 현황 그리고 사회가 다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19가 국제적 경제사회 전반으로 위협했고 요즘 언택트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언택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언택트 서비스를 비롯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어떻습니까? 역시 경제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뉴 노멀 시대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대두되기 전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대두된 이후에 일하는 방식, 그죠? 그리고 경제, 사회 질서 모든 것들이 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새로운 이런 환경에 대응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AI 활용, 그리고 코로나19의 경제, 즉 경제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클라우드다. 역시 핵심 인프라는 클라우드 기술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데이터, AI를 활용하려고 하면 많은 데이터들이 결국은 어디에 축적돼야 되느냐? 클라우드 인프라에 축적이 돼야 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때에 스토리지에 데이터들이 쌓여야 되는 거죠.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의 유통은 95%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유통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클라우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데이터 AI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 장표에서도 보시다시피 AI 국가 전략, 그 다음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 다들 지금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인 것이죠. 이런 게 다 뭐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느냐, 추진되고 있느냐, 그 바닥에는 인프라 단에는 다 보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클라우드가 중요한 것이죠. 자, 아까 또 하나의 이슈는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환경 하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원격 서비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원격 서비스들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언택트 시대에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화상회의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화상회의 서비스 어떤 거 쓰시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뭐 줌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줌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구글 글래스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장표에서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 AI 활성화 클라우드 관계를 언급을 해놨는데 과거에는요 ICBM이라고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불과 1, 2년 전의 얘기입니다. ICBM에서 I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oT,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그리고 M은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oT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축적을 하고 뭡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인사이트한 무언가를 찾아서 모바일 서비스로 연결한다가 옛날 얘기였고요. 이제 ICBM에다가 요즘은 뭐가 보이냐? ICBM A라고 있습니다. A는 여러분들이 다 추측하다시피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에서 수행하는 것 외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인사이트,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또 시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밑단에는 뭐가 근간이 되느냐? 역시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즘 제가 키워드를 검색해 봤어요. 코로나, 클라우드. 이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어마어마한 뉴스레터,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제목을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게 코로나19, 클라우드와 플랫폼 시대를 앞당기다. 그 밑에 거는 코로나 시대, 사무용 건물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가 뭡니까? 화상으로 또는 원격으로 사무실 환경을 구축해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 그 밑에 보면 클라우드, 언택트 일상화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맨 우측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코로나 반년 지났죠.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어떻게 변환하고 있냐?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기업의 대표적인 게 아마존 있죠. 아마존도 아실 거고 구글도 아실 거고 MS 외저 같은 게 대표적인 회사들,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인데 오라클 같은 회사들, IBM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시스코 같은 회사들, 글로벌 대부분의 ICT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기업으로 선언하고 클라우드 기업으로 전환을 이미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고요. 이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많은 ICT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라 상황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클라우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코로나 현상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왜 AI,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또 코로나라는 현상을 통해서 왜 클라우드가 더 중요해졌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역시 뭐냐? 클라우드 산업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것에 앞서서 국내외 그러면 클라우드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외 클라우드 동향 중에서 먼저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누가 선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미 아까 언급을 드렸어요. 1위는 누가 뭐래도 아마존이고요. 그 다음에 MS, 구글,
그 다음에 요즘 무섭게 치고 오는 게 중국 기업들이죠. 알리바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텐센트라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빨리 치고 있고, 랭킹 5위 안에 드는 회사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IBM입니다. IBM. 그래서 랭킹 5위 정도를 아마 따져보면, 이아스 파스 레벨만 따져본다고 하면 아마존, 그 다음에 MS 애저, 그 다음에 IBM,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 다음에 구글 정도가 되는 거죠. 5위는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들이 전 세계의 클라우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굉장히 빨리 성장시키고 빨리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치열한 어떻습니까?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이미 클라우드 인프라만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서 서비스를 쉽게 잘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이걸 파스라고 하죠. 플랫폼 애저 서비스도 다 이미 제공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다 모든 ICT 기술들을 다 인테그레이션, 통합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도 합니다. MS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다가 AI뿐만이 아니라 IoT, 요즘 많이 나오는 AR, VR, 그 다음에 뭡니까? 블록체인 이런 기술도 다 플랫폼상에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데이터 분석 AI뿐만이 아니라 최신 AI를 비롯한 최신 트렌드, ICT 기술들을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데이터 경제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유럽에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이 유럽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존, 구글, MS 애저, 여기에 이아스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사용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셋들이 어디가 있느냐? 미국 회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U에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이 글로벌 기업, 즉 미국 기업들에 있으니 보안상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데이터 주권 이슈를 부각시켰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도 구축하고요.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 클라우드를 한 클라우드만 쓰는 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기 위한 연계, 그리고 특정 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연계 서비스를 쓰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 가장 유명한데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은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했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저 영국 오른쪽 그림에 보셔도 클라우드 퍼스트 팔리시가 나왔죠. 이걸 따라한 나라들이 어디냐 하면 호주 같은 나라도 클라우드 퍼스트 팔리시를 실행했습니다. 클라우드 우선 정책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그럼 이것만 하고 손 놓고 있었냐? 2013년도에 클라우드 팔리시 위에, 클라우드 퍼스트 팔리시 위에 2018년도 보니까 클라우드 스마트 스트래티지. 그래서 클라우드 확산 장애를 위한 보안 정책을 좀 완화시켜서 클라우드를 널리 쓸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유럽은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죠? 유럽은 데이터 센터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의 이아스 서비스를 쓰는 것, 즉 데이터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나와 있습니다. 독일은 가이아엑스 서비스라고 해서 역시 저 위에도 마찬가지로 유럽 스트레이지 포 데이터, 즉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즉 퍼블릭 섹션에서, 공공 섹션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쓰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역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트워크 안전법에서 중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가 온리 중국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클라우드 발전 3년 행동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클라우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글로벌 수준으로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어떻습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국내 시장을 한번 볼게요. 국내 시장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산업은 안정적으로 크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산업 실태 조사라는 걸 매년 합니다. 나이파에서도 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산업 협회라는 데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5년도에 처음 조사했을 때는 클라우드 기업이 353개였는데 작년도 조사
데이터셋을 보니까 1142개로 어떻습니까? 데이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DC 데이터셋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클라우드 산업 실태 조사도 유사합니다. 2015년도에는 4,284억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 작년 데이터셋을 보면 한 1.2조 원, 2배 이상, 한 3배 정도가 확장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국내 IT 시장에서 아직 클라우드의 비중은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만 따져본다고 하면 다른 ICT 산업 도메인보다는 성장률 자체는 훨씬 크다. 지금 2023년까지 시장이 한 2.25억 규모의 2.25조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저 오타입니다. 그리고 연 16.6%의 성장률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ICT 분야에서 저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16.6%로 성장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 성장률을 개런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 시장 현황을 기업별로 잠깐 살펴볼게요.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KT를 비롯해서 MBP라든지 NHN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죠. 요즘 들어서는 LG CNS라든지 삼성 SDS도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지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IaaS 서비스는 해요.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기 슬라이드에서 빨간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대비 경쟁력 확보는 어떻습니까? 좀 한계가 있다. 시장도 작고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대비 기술력은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은 뭐냐? 클라우드 인프라 단위의 플랫폼 파스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를 제공하는 업체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부 시큐리티 분야 또는 ERP에 잘하는 국내 회사들 여러분들 제가 언급만 하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몇몇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SaaS 서비스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몇몇 업체들의 현실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영세합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SaaS를 제공하는 경쟁력 역시 우리나라가 좀 낮다라고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SI 컨설팅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SI는 굉장히 잘했잖아요. 역시 클라우드도 SI 컨설팅 영역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은 요거를 다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MSP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내 대표적인 업체 2가지 정도가 있죠. 이거 외에도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업체들은 국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 됐던 MS가 됐던 구글이 됐던 이런 서비스들과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국내 SI,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전략들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도 들어가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클라우드 이직과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 때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수단으로서 비대면 업무 서비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건 뭐 원격회의, 그 다음에 뭐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급증하는 뭐 트래픽 관리, 클라우드 접속이 굉장히 언택트 시대에 많이 늘어났을 때 이거는 클라우드가 아니면 대응이 안 된다. 요즘 대부분 초, 중, 고, 대학생까지 대부분 온라인 교육하잖아요. 기존 인프라 땅 갖고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IaaS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잘 이 서비스를 대응을 해서 저런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했던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가 아니면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속하게 리소스들을 빨리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서비스로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뿐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국내 클라우드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산업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클라우드 정책을 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역시 클라우드 정책을 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맨 위에 2015년도 9월에 드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2015년 9월인데요. 실제로 저 법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6개월에 실제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졌고요.
그 시행령에 상세하게 살펴보면, 법하고 시행령에 상세하게 살펴보면 3년마다 클라우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라는 게 법의 조항에 박혀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2015년 11월에 부랴부랴 3개년 개혁, 15년에 통과가 됐으니 16년부터 수행이 되죠. 16, 17, 18년 3개년 1단계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제1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요때 기조는 뭐냐? 핵심 이슈는 산업육상 기반과 관련된 조성을 하자. 그래서 이게 1차 연대의 비전이었고요. 자, 지금은 2020년이죠.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요 3개년에 관련된 2차 기본 계획도 역시 수립이 되었습니다. 2018년 말에 수립이 됐겠죠. 그래서 2018년 12월에 수립이 됐고요. 이때는 키워드가 뭐였냐?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액트라는 하나의 전략, 스트래티지를 액트라는 꼭지로 뽑아냈어요. 요거는 제가 잠깐 좀 이따 언급을 드릴 거고, 이때는 산업, 공공, 사회 전반으로 클라우드를 좀 확산시키자라는 쪽으로 조금 확산이 됐고요. 최근에 데이터, AI가 부각이 되면서 2020년 6월, 얼마 안 된 거죠. 이때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발표된 저 정책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 때 많은 어떻습니까? 정책들이 실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 산업 현황에서 특히 클라우드 산업 정책은 말씀드렸던 제2차 기본 계획 한 페이지로 제가 짤막하게 언급을 드리겠고요. 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6월에 나온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2차 기본 계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기본 계획의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액트 전략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비전은 언급드렸다시피 산업, 공공, 사회 전반의 클라우드를 활성화시키자. 도메인을 좀 넓히자라는 뜻이죠.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는 도메인을 넓히자. 기본 방향은 그러면 산업, 공공, 사회 전반의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들이 많았을 텐데 규제를 좀 없애고 그다음에 혁신 사례를 좀 만들어서 많이 이 혁신 사례를 사회 전반으로 좀 확산시키자. 그런 기본 방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턱대고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특화 전문 분야를 확보를 해서 기술력을 키우고 경쟁을 하자. 뭐 이런 기본 방향이 설립이 됐었고요. 실행 전략을 보시다시피 ACT에서 A는 Accessible Data, 데이터의 접근성을 확보하자. 그 다음에 Comparative Platform, 그래서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하자. 그 다음에 Trustful Ecosystem, 생태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생태계 신뢰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ACT 전략이라고 하고, ACT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A 밑에 세부 추진 과제, C 밑에 세부 추진 과제, T 밑에 세부 추진 과제. 그래서 각각의 3개씩의 전략들이 나왔던 거죠. 추진 과제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Accessible Data에서는 클라우드 활용을 위해서 법제도를 개선하자. 이때 이슈는 공공 부분으로 어떻게 클라우드를 도입할 거냐, 클라우드 산업의 이코시스템 그리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이자. 그래서 크게는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클라우드를 다 전환하자는 거예요. 국내 공공 영역에서 쓰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뭘로 바꿔라? 클라우드로 다 전환시키자가 큰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밑에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자라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대전환하자 공공파트에서 이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공공 클라우드를 전면으로 다 전환시키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조달 체계를 혁신시키자. 공공 영역에서 클라우드를 조달해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환경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공공 영역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많이 써주자라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인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 영역에서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를 좀 많이 추진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용 지원을 하자. 민간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좀 열심히 잘 쓸 수 있게 정책을 펼치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개발하는 기술 또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꼭지, 이런 세부적인 어떻습니까? 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1년도에도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그대로 이어서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계속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첫 번째 카테고리가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이었잖아요. 이거의 목표는 국가가 먼저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자. 그리고 공공을 혁신하고 이게 산업의 마중물이 되자. 그래서 항상 얘기가 나왔다는 게 클라우드를 좀 공공 영역에서 많이 써주세요. 혁신 사례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민간 영역 그리고 글로벌까지 진출시키겠습니다가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역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공파트에서 클라우드 이용한 서비스 수가 몇 개 안 돼요. 19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늘어나서 21개까지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년에 2021년까지 100개로 만들겠고 2024년까지 200개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공공 부분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규모가 있잖아요. 이게 클라우드가 공공 규모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했느냐라는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산 중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예산을 클라우드 예산으로 썼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9년에 보시면 퍼센트도 굉장히 작죠. 1.9%에 870억 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거 2023년까지는 4,600억, 5천억을 정부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렇게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 클라우드를 대전환한다. 그래서 추진 전략을 잠깐 보시면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전면을 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조달 체계를 혁신하겠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전략들을 보면 공공 클라우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실행하기 위한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 부분의 현황 조사가 첫 번째 꼭지, 2021년 내년도 상반기에는 기관별 ISP라고 하죠.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기술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클라우드 수요 조사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공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기술이 뭐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이거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이 수요에 따라서 기획하고 서비스와 기술을 확보하는 플랜을 짜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클라우드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급을 드렸던 클라우드 법에 이미 조항으로, 항목으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예산 및 조달 체계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각각의 공공 영역에서 도입해서 쓰기는 조달 체계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엔 좀 어려웠었죠. 이것을 혁신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 등록제라는 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제도는 나와 있고 10월부터 실행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등록 이용 절차에서 보시면 디지털 서비스 전문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 시스템이라고 해서 디지털 이용 시스템도 구축을 하게 되고 전용 쇼핑몰에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저기서 바로 계약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 영역은 조달청이 아마 맡아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핵심은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as to be 모델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현재 용역 계획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보다 여건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상용 디지털 서비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약해서 도입할 수 있다. 발주 입찰 계약 보통 이랬잖아요. 과거에 조달청에서 실제로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미 디지털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계약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대체 뭐야? 정보가 없죠, 오히려. 그래서 이 정보를 다 게더링을 해서 서비스 목록 및 상세 정보 시스템을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 뭐 대표적인 게 씨앗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조달청의 종합쇼핑몰 내에 계약된 디지털 서비스가 부족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전 계약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확충할 수 있고 조달청에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클라우드 대전환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미 다음 달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어요. 공공 클라우드 수요 예보를 잘 실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법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진 예정 사업에서 클라우드 수요 정보가 뭔지를 미리 제공해 주겠다. 그럼 민간에서 어떻습니까? 이 정보를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출시할 수 있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역시 공공도 윈, 민간도 윈, 서로 윈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가 또 발목을 잡느냐. 보안 인증제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공공 영역에서 쓰려고 하면 보안 인증 제도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인증 획득이 사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인력하고 장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보안 인증에 획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니마이즈 시켜주겠다. 정부 정책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개발한 정책 과제에서는 보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부터 해서 안내하고 보안 인증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민간 영역에서 이미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획득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 키사 사이트 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아스는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 9개였는데 지금 다시 사이트를 돌아가 보면 1개가 늘었습니다. 현재 10개. 사스 서비스는 9개인데 지금은 2개가 늘어서 11개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 장표에는 9개 정도만 보여드렸지만 현재는 한 21개 서비스가 되고요. 저 위에 ES 서비스를 보시면 대부분 큰 업체들입니다. KT, MBP, NHN, LG, CNS, 그 다음에 삼성 SDS 이런 데도 있고요.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비아라든지 스마일서브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사실은 사스 서비스가 문제인데 사스 서비스가 보안 서비스 정도나 협업 서비스 일부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공공 영역에서 이아스 외에 사스 서비스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저렇게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체가 보안 인증제를 많이 획득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까 영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스 서비스를 보안 인증제를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받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하겠다. 이때 비전이 뭐였냐?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업들이 각자 논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협력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코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100억, 500억 이상의 기업을 좀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만, 클라우드 매출액으로만.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매출 500억 5개뿐이 안 돼요. 100억 이상도 38개뿐이 안 되죠. 이걸 23년까지 매출 500억 이상은 10개. 그리고 2023년까지 매출 100억 이상은 55개까지 늘려보겠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체 클라우드 도입률이 굉장히 낮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안 써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많은 산업 도메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7%,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클라우드 도입률이. 근데 2023년도에는 한 40%까지, OECD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클라우드 각 기술들을, 즉 사스 업체나 파스 업체들이 되겠죠. 이런 업체들과 얼레언스를 맺어서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해보자가 핵심입니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게요.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아스 서비스 업체들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만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게 아예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그러면 국내 클라우드 이아스 서비스 기업들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하고 클라우드 이용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하겠다. 이거 아까 큰 세 꼭지였죠. 이 꼭지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중요한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서 첫 번째 나온 게 플래그십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 지원하겠다. 분야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산하겠다. 그래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렇게 그림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 제조, 물류, 의료서부터 에너지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정해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 같은 데서는 제조, 물류, 의료 2번, 3번, 4번 꼭지가 되겠죠. 저 영역의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 영역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을 10개 이상 대표적인 사스 서비스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미 프로젝트가 지금 예타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제조, 물류, 의료에 올라가는 이아스 서비스들은 국내 업체들이 다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이렇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아스 그리고 사스 개발하는 업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코시스템을 점차 만들고 산업 도메인을 점점 저렇게 제조, 물류, 의료서부터 에너지 영역까지 확장해보자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민간 영역의 중소업체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좀 이용하는 걸 좀 지원해 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두 번째 꼭지인데요. 지금 국내 산업에서 저기 보시면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클라우드도 도입이 해당이 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거 역시 뭡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는 꼭지에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13일에 이 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쪽에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뭘 도입할지 모르는 것들을 컨설팅까지 해주겠다. 개별 기업의 업무 환경 분석해서 컨설팅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시스템도 클라우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하는 이용료도 지원이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클라우드를 도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의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오픈 클라우드 얼라이언스 협력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 진출도 같이 하자. 공동 연구도 같이 하자. 그리고 공공 영역이나 민간 영역의 클라우드도 기반의 협력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서 이코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2차 기본 계획하고 2020년 6월에 나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정책의 시사점이 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국내 기업들이 어쨌든 퍼블릭 클라우드, 민간 시장의 클라우드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국내의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미 점유하고 있어요, 인프라를. 근데 이 인프라가 다 해외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 글로벌 CSP들한테 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을 비롯해서 국내 인프라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도 부족하고 서비스도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자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져 있고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1대1로 경쟁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 협업 생태계를 어떻게든 구축을 해서 특화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자. 그러려고 하면 제도적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큰 영역이 공공이에요, 사실은.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았지만 규제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공공 영역에서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가 있게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코로나19, 그죠?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공공 영역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혁신, 그리고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업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클라우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겠다. 모든 것을 다 해외 시장, 해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시장을, 기술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경제, 데이터 주권 이슈와 맞물려서 데이터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발표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겠습니다. 지금 정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비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코로나를. 시민의 라이프 사이클도 바뀌었고 사회, 문화, 경제, 사회 다 변했습니다. 역시 IT 산업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그러면 역시 이하스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사스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비스 제공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뭡니까? 도전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죠. 당연히. 대표적인 게 뭡니까? 클라우드 언택트 시대에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래픽과 이런 컴퓨팅 수요의 감당에 위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현상이 지속되냐 지속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때 의사결정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사용자의 사용 형태가 바뀝니다. 행태가 바뀌어요. 이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과연 잘 대응할까 대응하지 못할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의 국내 클라우드 정책은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다시 한번 도출이 되고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죠?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업들, 클라우드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방금 전 정책에서 보셨듯이 코로나에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일정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업들도 물론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거를 정책과 맞물리고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떻습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경제 얘기하면서 데이터 3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꼭지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시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서 데이터 3법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 2019년 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데 시행령이 좀 애매모호한 항목들은 물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망법이죠.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본회의 통과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민감정보 활용이 확대돼요. 그 다음에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됐고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체제가 선진화됐는데 사실은 저기와 관련돼서는 시큐리티와 민감하기 때문에 보안인증제와 유사한 제도가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또 키사의 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클라우드 영역에서 보면 그러면 저기 많은 영역들이 그러면 사실은 저게 클라우드 기업들하고 굉장히 저 정보들이 민감하게 연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체들한테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데이터 3법과 맞물린 정책들 잘 보시고 클라우드 기업들도 저게 잘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언급드릴 거는 데이터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이 시행이 돼요.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는 거 누구나 공감을 하겠고 정부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정책만으로 데이터 경제가 실제로 실행이 가능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간 영역에서도 정책과 맞물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데이터 경제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을 잘 살펴보고 정책에 따라서 많은 비즈니스가 생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 영역에서 정책에 맞추어서 기술이라든지 서비스가 개발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클라우드 산업 정책이 실제로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학계도 마찬가지고 민간 영역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광구 교수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의 권호병 교수님께서 AI와 산업의 융합적 공진화 방안과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권호병 교수입니다. 오늘 같이 발표할 내용은 AI와 산업의 융합적 공진화 방안과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과 사회화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술 결정론이 있겠죠. 그래서 기술과 개발자, 개발기업이 어떤 수요나 사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양태를 결정한다는 사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반대가 사회 구성주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와 수요자가 기술 개발을 야기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소시오 테크니컬 뷰로서 사회 환경과 기술 환경이 어떤 적합성을 이루었을 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서로 조건 지으면서 쌍방 간에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진화한다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 또는 사회 변화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것 자체가 함께 어떤 그 시간적인 갭이 없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시간적인 딜레이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또는 사회적인 어떤 니즈가 있을 때 그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 혁신도 꽤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자, 이러한 그 갭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이프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이프 현상 때문에 혁신 기업은 실패를 하게 되고 창업의 성공률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경제 계획의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 사이의 어떤 딜레이, 이런 하이프 현상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최대 관건이 되겠고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기술과 사회와의 어떤 공진화, 이런 것을 우리가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도 이 공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공진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I 기술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다른 기술들, 그죠? 실감현실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기술들 사이의 융합적인 공진화 방안. 두 번째는 AI 기술과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사회. 그 사회에는 개인도 있겠고 기업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아니면 사회, 법 제도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 사이에 공진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AI의 기술을 통해서 변화가 될 사회 구성 요소 간 그죠? 개인과 개인 간, 기업과 기업 간, 생태계 간 그런 그 사회적인 요소들 사이에서의 융합적인 공진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AI와 여타 다른 기술들 사이의 공진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의 예로서 데이터 기술과 AI 기술이 공진화를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 needs has ga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데이터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그런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그래서 니즈와 has의 갭이 발생됐을 때 AI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데이터 기술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어떤 그 응용 영역을 AI 응용 영역이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AI가 학습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많은 피처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AI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또한 AI를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오류성이 저감될 수 있고 특별히 생성형 AI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없었던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발전은 또한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로 기술들끼리 서로 도우는 이런 모습 속에서 데이터 기술과 AI 기술의 성능과 그다음에 가용성이 확대되는 것도 하나의 그 공진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술과 AI 기술의 공진화의 사례로서는 Kara.Cloud가 있죠. 왜냐하면 이 그 안구의 그 질환을 이미지로 판독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사실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정상적인 안구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특별한 안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Kara.Cloud 시스템은 그런 그 안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의 안구 사진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안질환 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로봇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하고요.
작업을 할 때마다 로그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리고 작업의 결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치도 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AI 성능을 올릴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진화 방안들은 어떤 두 개의 기술 사이에 공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 개, 네 개, 그 이상의 기술들이 멀티플하게 서로 공진화를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 VR 기술이 있고 로봇 기술이 있고 AI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어떤 그 컨텐츠를 제공한다든가 센서 데이터를 제공한다든가 로봇 주변의 환경을 표출한다든가 등등을 통해서 모든 각각의 기술들이 발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서 여기는 유비텍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앞에 로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면 증강현실 형태로 해서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봇과 그 다음에 증강현실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판정해주는 그런 AI 기술이 한꺼번에 사용이 되는 기술이고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 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그 버추얼 핏 서비스가 있는데요. AI와 AR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붙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AR이 되는 폰을 갖다 대게 되면 그 자기 손목에 맞는 손목 시계들을 여러 가지를 핏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 핏하는지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을 추천하는 것은 AI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천된 결과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표출되게 하는 것은 증강현실이겠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 하나를 통해서 AI 기술도 발전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R 기술도 발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I와 사회와의 공진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AI에서는 딥러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딥러닝을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분류 기법들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주로 처음에 사용한 것은 개인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마이닝 통해서 얼리 어댑터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사용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엔드 유저 컴퓨팅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엔드 유저 컴퓨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마이닝보다 더 좋은 성능의 AI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패시브 AI 그리고 딥러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과 문제를 푸는 성능이 확대가 되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답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들, 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어답트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AI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이 AI를 쓰다 보니까 이것을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더 상위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우수한 성능의 AI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 AI가 이제 앞으로는 액티브한 AI로 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그 AI의 성능과 사용 영역이 확대가 되면 전체 사회가 그것을 어답트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입니다. 자, 이 현상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AI 기술과 그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서로 뭔가를 좋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각자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어떻게 해서 소셜 어답션이 일어났는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네이버에 등장하는 그 기사를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사만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 밑에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기사의 빈도입니다. AI가 나온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언급된 기사의 빈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붉은 선은 그 기사의 감성값을 했습니다. 이거는 감성사전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나온 감성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2016년 3월 이전에는 AI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감성값들도 큰 변화가 없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6년 3월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플럭츄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이 딱 지나자마자 AI에 대한 언급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들의 감성값도 점점점 긍정값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3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돌 사범과 알파고의 그 대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벤트가 임팩트를 가해서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회자하게 되고 더구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어답션, 그것은 이제 감성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감성값의 증가를 통해서 이런 AI에 관련된 이벤트가 소셜 어답션을 야기시켰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요. 앞으로도 그 AI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AI를 활용하는 어떤 좋은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그 사회에서의 어답션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어답트한 사회는 그 AI 도움을 통해서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 한세혁의 2020년 논문에 나온 것인데 기술 혁신과 제도가 어떻게 공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웹 기술과 전자거래 기본법과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AI와 사회 또는 AI와 제도 사이의 공진화 방안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AI의 도움을 통해서 사회 구성 요소들끼리의 공진화가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손강호, 박영택의 2014년 논문에 의하면 이 AI 도움을 받아서 기업은 법제도의 혁신을 야기하고 또한 법제도는 기업의 혁신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공급 사슬망을 만들면 그 안에 여러 공급자들과 수요자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안에서 SCM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 하나의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공급자의 공급 능력이 향상이 되겠고 수요자들의 수요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서로 발전을 하고 그거 자체가 이 생태계의 전체적인 성과, 그죠? 생태계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AI는 어떤 그 사회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 발전을 야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융합적인 공진화에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융합적 공진화라고 하는 그 토픽을 가지는 그런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융합기술의 영향력을 분석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그런 소비자와의 공진화를 좀 연구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공진화 현상을 관찰하고 그런 식으로 올바른 공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법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특징과 그 변화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에 따라서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용 연구와 함께 그 다음에 AI 기술과 법 규제 공진화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마련 연구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진화에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을 좀 제안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는 AI가 활성화되는 것을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AI 활성화의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낮은 품질의 데이터, 그죠? 널값이 많이 있다든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그 데이터 퀄리티 때문에 생기는 걸림돌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벤더 업체들의 럭인이 발생했을 때 AI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AI가 아직까지도 이런 인공신경망 계열의 AI가 아직까지 설명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XAI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AI 설명 가능성도 AI 그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AI를 가지고 의료라든가 금융 쪽에서 이것을 금방 채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AI가 잘못된 학습을 했다든가 아니면 AI가 잘못된 알고리즘으로 짜여져 있을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라든가 어떤 정당 정치적인 성향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들은 AI가 활성화되게 사용되는데 그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AI는 좋은 데이터 퀄리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그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명 가능하다.
검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인증할 수 있는 AI 인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최소한도 공공기관에서의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AI 인증 원칙을 따라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AI 인증 사업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IEEE에서 그 P700 그 표준 같은 걸 통해서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표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좋은 인증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AI 인증이 또 필요한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그 AI 그 프로그램, AI 솔루션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셋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딥러닝이 필요한데 이것은 플리커에서의 데이터셋을 쓰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을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또 별도의 코퍼라를 사용하겠고, 또 딥페이크를 위해서는 생성형 AI가 필요한데 이것도 또 다른 데이터셋을 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셋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사이에 어떤 통일성 문제나 일관성의 문제 같은 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AI 솔루션이 과연 그 성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는 사실 데이터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른 별도의 데이터셋에 의해서 따로 개발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AI 시스템의 어떤 품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그 needs has gap이 있죠. 그래서 어떤 AI에 대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 needs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사실상 수요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는, 따라서 수요 기업에서는 어떤 AI 솔루션을 만들고 싶은데 그 AI 솔루션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니즈는 있으나 개발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 needs has gap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AI 기업과 데이터 기업 또는 개발 기업과 수요 기업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그 AI 개발에 딱 필요한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최근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문제 영역과 AI 모델이 미스매치가 벌어지면서 AI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수요 기업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AI 모델이 필요한데 그것을 매치하지 못하고 B, C라고 하는 다른 AI 모델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든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영역과 AI 알고리즘 사이에 이 매치를 할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의 AI에 관련된 모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미 옛날에 UCLA 지아프레온이라든가 그 밴더빌트 대학의 블래닝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델 관리에 대해서, 모델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살려서 이 AI 모델을 관리하는 체제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I 산업 전문가와 다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그런 산업 전문가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융합적인 공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AI 코어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AI 코어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경영 문제, 마케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또 이런 제조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그 특정한 경영에 관련된 기술이 서로 맞물려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인디드를 통해서 그 AI에 관련된 그런 테크 자이언트들이 어떤 사람들 뽑는지 보면 아시겠지만 AI 코어만 뽑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AI를 이용해서 해야만 하는 경영 기술, 뭐 핀테크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경영 기술 전문가를 한꺼번에 뽑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온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AI만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응용하고 융합하는 특히 경영기술 전문가들의 그런 상호작용의 장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 애저 서비스라든가 센싱 애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품질의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AI와 노동자에 관계된 것인데, 그 AI의 노동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노동자를 대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우려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혜택을 자본가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혜택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공유하게 해준다면 이런 염려는 해소할 수가 있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는 뭐냐면 노동자가 자신의 지식자산을 잘 A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은퇴를 하더라도 그 AI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공지능,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을 현물로서 투자를 해서 이런 자본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력 증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더니 1인당 2시간 정도의 노동시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롯이 그 기업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중에서 예를 들면 절반에 해당되는 1시간 정도를 노동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I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 될 것을 7시간만 근무하면서도 본인이 받는 연봉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그러한 인공지능의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AI가 개발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원래 인공지능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꿈꾸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경쟁제가 아니라 다른 기술과 산업의 인프라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필요하죠. 이런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다른 기술들, 인공지능과 사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요소들 사이에 공진화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와 정책을 통해서 AI 산업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적절한 소프트웨어 정책과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호병 교수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협회 이창근 부회장께서 품질 혁신을 통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의 이창근 부회장입니다. 이번 디지털 뉴딜 시대의 소프트웨어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품질 혁신을 통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세계화 방안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품질 혁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품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그 산업과의 가장 크게 특성이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소프트웨어는 사람 중심의 작업입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인력의 기술력 차이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무형의 논리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소프트웨어의 특성이고요. 세 번째는 제조가 아닌 개발입니다. 즉 개발이라는 것은 그 창의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전수 테스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된 문제를 내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성에 비추어 최근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전통적인 개념의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새로운 기술의 클라우드, AI, IoT, 빅데이터 같은 신사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나 IoT,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등 새로운 확대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형태의 내용을 가시적으로 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따라서 툴을 활용한 가시화 노력이 실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사업의 진행이나 변화 모습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소프트웨어 특성과 최근 소프트웨어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의 성공률들을 보면 실제 스탠디시 그룹에서 조사한 세계 2만 5천 개 기업을 분석해서 조사했는데 실제 성공한 확률은 16.2%밖에 되지 않고요. 국내 사례로 보면 나이파에서 조사한 소프트웨어 공학 수준 조사 결과를 보면 비용 준수율이 58.2%고요. 그리고 납기 준수율은 80.8%입니다. 물론 이 응답한 사람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외의 어떤 성공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했는 경험으로 비춰보면 상당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성공보다는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보는 관점 또한 이렇게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은 성공한다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실패한다는 관점을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관점은 항상 소프트웨어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 실패할 수 있는 관점을 두고 거기에 따라 문제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그러한 소지를 미리 예방해 나가는 활동이 품질의 가장 큰 이슈이면서도 아직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보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성패가 많이 좌우가 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의 어떤 품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프트웨어 품질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품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손실 예방이라든지 피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그 소프트웨어 품질 통제로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거나 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품질 통제는 사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그 품질은 실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빙산에 그 드러나는 부분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빙산이 그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내포하고 있는 품질 문제들을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게 품질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슈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어디에 비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품질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승패가 굉장히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초기에 품질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개발의 어떤 테스트 부분에서 또는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이때에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발의 초기, 즉 설계 분석 때의 비용보다는 약 1대 10의 100의 원칙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패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품질에서는 이런 실패 비용을 가능하면 줄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함을 미리 찾기 위한 노력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공할 수 있는 예방 비용을 높이는 게 소프트웨어 통제를 위한 가장 최적의 활동들입니다. 다음은 그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라서 인명피해 사례인데요. 물론 제가 소개한 이 인명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라서 인명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타난 알려져 있는 사항을 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아마 언급하셨겠지만 들어서 아시겠지만 2018년 19년에 세계적으로 그 보잉 737 맥스 8이 여객기가 연달아 2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약 한 346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문제를 깊이 분석해 보니까 실제 자동 비행 장치의 센서 제어 데이터가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류 때문에 소프트웨어 오작동을 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가서 사고가 나는 형태로 갔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소프트웨어 품질과 프로세스 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그 사람, 그리고 기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주장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품질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고요. 실제 그 그림에서 보시지만 그 와트 함프리라는 그 소프트웨어 품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뭐 이분이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오랫동안 품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얘기도 보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세스의 품질에 좌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프로젝트가 필연적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프로세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가 없이는 절대로 좋은 그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최근의 에자일 방법론이나 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프로세스를 생략하거나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프로세스를 간략하면서 옵티마이징된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의 성숙 발전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프로세스가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이제 이번 주제인 디지털 뉴딜과 연관시켜서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은요, 크게 4개 분야에 있지만 세부 과제로는
12개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12개 세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 물론 전체 프로젝트가 대부분 다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에 활용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로 나오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니 한 6가지 정도가 세부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품질과 연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크게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뉴딜 사업 중에 이렇게 뉴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댐으로 모아놨다가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뉴딜 사업의 큰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댐에 모아둘 데이터의 품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품질 전략을 그런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전략을 갖고 가야 되고요. 기존의 프로젝트를 구축할 때의 품질 전략처럼 구축에 대한 품질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데 뉴딜 사업은 전례 없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품질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데이터 품질 전략은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데이터 검증에 대한 실명을 적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구축 품질 전략 또한 초기의 품질 목표나 수행 역량 기준을 수립하고 실제 품질의 가장 중요한 팩터가 제3자에 의한 점검이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점검 확인을 통해서 객관적인 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규모도 있고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품질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품질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요약해 보면 디지털 뉴딜 사업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품질을 하는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개선하고 하는 이런 활동에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체계의 소프트웨어 품질 기반을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품질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뉴딜 사업이.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디지털 퀄리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러한 변화는 실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품질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뉴딜 사업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연구나 또는 이러한 부분의 체계를 잡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간단하게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서 품질의 방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 성공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사라고 했지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국내 글로벌 제철소인 포스코의 사례입니다. 제가 포스코에서 한 28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실제 대부분의 했던 일들이 소프트웨어 품질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또 품질 관련된 리더로서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지 또는 포스코가 만드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활동에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마트 제철소, 스마트 팩토리의
굉장히 성공 사례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크게 7가지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 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고장을 예측했다는데 첫 번째가 성공 사례고요. 두 번째는 토탈 에너지 오티마이제이션으로 EMS나 ESS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IoT와 무선을 통해서 활용을 통해서 실시간 물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번째로는 실제 이러한 시스템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는 모니터링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인바이러먼트 세이프티인데요. 실제 MPS라든지 플라즈마 같은 환경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위치 추적 기반의 작업자 안전모 같은 거는 실제 작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안전모는 그냥 단지 뭔가 물체가 떨어졌을 때에 이걸 좀 막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작업자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디지털 데이터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다섯 번째 성공 사례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에는 가면 대부분이 로봇 활용으로 무인화로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자동 스캐핑 장치 같은 것도 다 무인화를 시켜서 로봇이 하고 있고요. 무인 크레인 같은 것도 옛날에는 크레인 조종사들이 진행하던 것들을 전부 로봇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7째로는 버추얼 팩토리로 신증설 설계 시에 사전 검증을 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이번 사업의 성공 사례 7개 중에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의 전환 효과로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운전 인력이 약 한 58%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27%, 그리고 제품 품질 향상이 21%, 에너지 효율 향상이 34%, 그리고 환경 개선이 100% 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초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100% 이상이라고 환경의 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로 2019년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의 등대 공장,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등대 공장을 국내 최초로 선정이 되어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사례로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따라서 이런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철강 SF 구현 능력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스코의 디지털 전환 사례는 굉장히 큰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코의 어떤 성공 사례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같이 품질에 있으면서 인발하면서 했던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경과를 살펴보면 거의 한 20-30년 동안 포스코는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1900년대 이전부터 실제 품질 노력을 위해서 제가 아마 그때 소프트웨어 품질의 팀장을 맡고 있는 시절인데요. 세계 여러 모델들을 많이 분석했는데 CMM 모델이 굉장히 적합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99년에 처음 국내에서는 아직 CMM의 존재 자체도 모를 때 미 국방성에서 활용했던 CMM을 도입해서 포스코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CMM의 레벨 2, 3, 4, 5까지 약 한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이 처음 새롭게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품질을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량적인 프로젝트 정량적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표를 통해서 PMS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했습니다. 포스코의 역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PI에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단계를 가지고 가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품질 분석이나 에이지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스코가 갖고 있는 품질 역량과 이번에 이렇게 디지털 전환으로서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큰 기반은 이렇게 오랫동안 품질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비용을 투자한 그 결과이고요. 지금 또 대표 품질 기업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갈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피사의 성과를 통해서 보듯이 지금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에도 이러한 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의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뉴딜 사업이 어떻게 품질 혁신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안입니다. 실제 그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품질의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따라하는 것처럼 이번 그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도 이런 품질에 대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품질 혁신의 가장 큰 목표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구축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 혁신 기술 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 성장력을 제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댐의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그러니까 데이터댐에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비지가 모여 있으면, 가비지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 데이터댐에 아무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야만이 향후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뉴딜 이후에 이런 데이터댐을 활용할 때 굉장히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댐의 데이터 활용성 제고가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추진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수행기관의 품질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품질 전문가에 의한 책임 품질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품질은 실제 그 수행에는 제3자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직 내에 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잘못된 점을 찾는데 쉽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3자의 입장이 되고 품질에 대해서 이러한 제대로 문제를 찾을 수 있으려면 이런 체계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3자 또는 품질 책임 제도에 대한 운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뉴딜과 관련된 수행기관, 그리고 자문단, 필요하면 관리기관 등이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정보의 분석이나 진행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품질 데이터를 다 같이 활용하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부 활동부 방향으로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야별 품질 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 형태별로 프로세스 구축이나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 분야별로 품질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활동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그리고 예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품질에 대한 가시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다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세부 활동 과제를 4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롭게 디지털 품질을 가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세부 활동들은 아마 많은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팩터를 찾아서 같이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뉴딜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품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 기술력과 인력들이 모여서 잘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그 발표를 마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산업과 기업 세션의 모든 발제가 끝났습니다. 풍부한 사례를 통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3시부터는 발제자와 함께 토론자를 모시고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방은주 기자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